네, 자세 조절이 중요한 이유는 자세 조절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근육의 작용과 관절의 움직임이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세 조절은 의지적인 움직임과 통합되어야 하며 자세 조절 과정 등은 적응형 학습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은 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에 따른 신경 근육 시스템은 균형 조절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요. 과제와 함께 학습하여 더 효과적이 됩니다. 해부학적 자세 그리고 또 움직임의 용어들 보시면 이제 위치와 관련된 용어 그리고 움직임에 관련된 해부학적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해부학적 자세란 무엇인가? 앞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앞을 보고 그리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있고 이렇게 이 자세를 해부학적 자세라고 해요. 시선은 수평을 유지합니다. 이 앞을 보겠죠. 그리고 팔은 제가 몸에 붙여요. 몸에 붙이고 몸통 이 정중선 쪽으로 모아져 있어야 돼요. 정중선이란 우리 몸을 정확히 좌우로 나눈 면이에요. 그리고 발가락과 손바닥은 얼굴과 같은 방향. 이 앞이 지금 손바닥이고요. 뒤쪽에 손등이 있겠죠? 이 뒤쪽으로. 그리고 발가락의 방향이 역시 시선과 같은 방향. 그리고 상체는 똑바로 세워서 편 상태가 해부학적 자세입니다.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제 위치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먼저 이 면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런데 이 그림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조금 좀 혼동스러워서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내 몸을 정확히 좌우로 나눈 면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가상의 면. 좌우로 내 몸을 정확히 나누었어요. 예. 이 면을 지금 이 그림에선 관상면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 표시가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정확히 좌우로 나눈 면, 이 면을 제가 이 화살표를 이렇게 정중시상면이라 그래요. 정중시상면. 네, 그냥 줄여서 정중면이라고 하면 돼요. 이 면은 이제 좌우로 정확히 몸을 그리고 우로 나누었죠.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면이 있어요. 우리 몸을 뒤로 나눈 면이에요. 앞뒤로. 그러니까 면이
앞뒤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나눈 거예요. 면, 이쪽이 앞, 이쪽이 이제 뒤. 앞, 뒤로. 그래서 이 면을 관상면이라고 불러요. 관상면. 관상면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제가 이 관상면 화살표를 정확히 지금 요거죠, 요거. 정중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 면. 이게 정중면이고, 관상면은 지금 이 면이죠. 관상면. 이렇게 앞, 뒤로 나눈 이 면을 관상면이라고 하고요. 정중면은 이렇게 우리 몸을 좌우로 나눈 면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 세 번째 수평면, 수평으로 나눈 면이에요. 수평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수평면 이렇게 네, 위치에 관련된 세 가지 관찰면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관찰면은요, 인간의 움직임을 2D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 3D로 움직이잖아요. 3D로. 하지만 이것을 이제 2D, 관상면, 정중면, 그리고 수평면이라는 2D의 이 평면에서 관찰하는 거죠. 자, 사람의 몸을 이렇게 좌우로 나눈 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중면, 시상면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람이 앞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사람을 다리가 있죠. 사람을 이렇게 앞 뒤로, 이쪽이 앞이죠. 앞 뒤로 나눈 면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상면 또는 전후면. 그 다음 정중면, 관상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나머지 세 번째가 사람을 이렇게 횡단하는 면. 이것을 수평면. 이렇게 움직임을 관찰하는 세 가지의 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시 이 그림이 정중면은 이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상면은 네, 이 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평면.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2D, 이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움직임을.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자, 여러분, 어깨 관절이 있죠? 견관절을 이렇게
앞쪽으로 굴곡하는 움직임, 영어로 flexion이라고 하죠. 굴곡,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견관절을 신전, 펴는 움직임, 이것을 영어로 extension이라고 하죠. 이 견관절의 flexion 그리고 extension, 이 동작은 관상면, 정중면, 수평면 중 어느 면에서 관찰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정중면이죠. 정중면. 자, 그러면 우리 견관절은 또 보시면 몸의 중심선에서 팔을 벌리는 동작 있잖아요. 팔을 벌리는 동작, 이것을 외전이라고 한다고 했죠. 외전 또는 벌림, 영어로 abduction. 여기 abduction. 그리고 중심선 쪽으로 팔을 모으는 동작을 내전, 그리고 모음 또는 adduction, 그래서 adduction이라고 불려요. adduction. 자, 몸의 중심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멀어지는 동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멀어지는 동작. 뭐 다리가 멀어지든 팔이 멀어지든 날개뼈가 멀어지는 동작을 외전, 영어로는 abduction. 자, 팔이나 다리, 또 뭐 견갑골도 돼요. 중심선 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내전, 영어로는 adduc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abduction, 얘는 adduction이라고 불려요. adduction. 자, 다시 그러면 팔을 abduction 하거나 다시 견관절이죠. 견관절을 adduction 하는 외전과 내전의 움직임은 다음 세 가지 면 중 어느 면에서 관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관상면이죠. 관상면. 네. 그리고 역시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견관절을, 다리니까 고관절이죠. 고관절을 벌리는 동작. 이 다리를 벌리거나 모으는 관절이 고관절이에요. 엉덩이 관절. 벌리거나 모으는 동작. 즉 외전 또는 내전, 이 동작도 팔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어느 면에서 관찰 가능하다고요? 네, 정답은 관상면입니다. 관상면. 그 다음 여기 보실까요? 주관절을 플렉션 했다가 익스텐션 하는 동작은 어느 면에서 관찰 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정중면. 무릎을, 이제 팔꿈치였죠? 무릎을 접거나 플렉션 하거나 무릎을 펴는 익스텐션 동작은 어느 면에서 관찰 가능할까요? 네, 역시 정중면입니다.
정중면. 그 다음에 이제 수평면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수평면이니까 이렇게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또는 위에서 보면 보이면 머리가 보여요. 그죠? 만약에 아래에서 본다면 투명한 유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투명해야지 아래에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발바닥이 보이겠죠? 발바닥. 그리고 사람을 어느 면을 횡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훌라후프 돌리기는 어느 면에서 훌라후프가 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잘. 물론 훌라후프 돌리기 같은 그런 이제 원운동은 정중면에서도 관찰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관상면에서도 관찰이 가능해요. 정중면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죠? 관상면에서 정중면에서는 앞뒤로 움직이겠죠? 관상면에서는 좌우로 움직이겠죠? 네, 훌라후프가 여기 있다고 치면 훌라후프. 그죠? 앞뒤로 그리고 좌우로 훌라후프의 원운동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면은 바로 하늘에서 쳐다보거나 투명한 유리 여기가 투명 유리예요. 그러면 땅 쪽에서 관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훌라후프의 원운동이 가장 잘 보이겠죠. 그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어깨 견관절을 몸통 쪽으로 돌려요. 이것을 이제 회전이라고 불러요. 회전인데 중심선 쪽으로 돌리니까 이것을 내회전이라 그래요. 내회전. 미디얼 로테이션 오브 숄더 조인트. 다른 말로 내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견관절을 중심선에서 이렇게 멀어지도록 돌려요. 얘는 가까워지도록 돌렸죠? 이것을 이게 내회전이니까 외회전. 줄여서 외선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측면 쪽으로 회전시킨다 그래서 lateral rotation of shoulder joint가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릴게요. 견관절의 내회전과 외회전은 어느 면에서 가장 잘 관찰 가능할까요? 네. 수평면에서 관찰이 가장 잘 가능하겠죠. 수평면에서. 이렇게. 물론 정중면과 관상면에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견관절에 원운동 있잖아요. 원운동. 지금처럼 원운동을 하는 것을 보세요. 지금 견관절이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익스텐션. 일단 견관절을 이렇게 돌리는 circumduction of shoulder joint. 이것은 이 동작은 정중면에서 가장 잘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관절이 익스텐션 됐다가 쭉 펴졌다가 다시 관절의 각이 작아지니까 플렉션. 이렇게 반복하는 관절의 원운동. 이것을 circumduction이라고 불러요. circumduction, 원운동. 또는 회선.
영어로 circumduction.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요. 아주 잘 따라오신 거예요. 이제 해부학적 자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자세. 네, 아까 했었죠. 예.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디테일하게. 자, 요 그림만 볼게요. 몸통을 측굴이라고 부르는데, 측굴, 체간의 몸통의 측굴. 그래서 체간, 트렁크의 측, 레터럴 플렉션이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해도, 예, 체간의 측굴이 되겠죠. 레터럴 플렉션. 여러분, 머리를 어깨 쪽으로, 예, 귀를 어깨 쪽에 붙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동작을, 머리가 이렇게 되겠죠? 이 동작은, 네, 이 경추의 측굴이다. 그래서 lateral flexion of cervical, 경추. 그 다음 발을 보시면요. 발의 안쪽 뒤집기를 내반이라고 해요. 내반 또는 인버전. 발의 가쪽, 바깥쪽 뒤집기를 발의 외반이라 그래요. 외반, 바깥쪽. 외반, 그리고 영어로는 이버전. 근데 에버전이라고도 해요. 에버전. 네. 보통 여러분 발목을 접질릴 때, 발이 인버전 될까요? 즉, 내반 될까요? 아니면 에버전, 보통 외반 될까요? 네. 보통은 발을 접질릴 때, 이런 식으로 접질리죠? 그 이유는 비골이 길어서 그래요. 이렇게 경골이 있고 비골이 있는데 비골이 길어서 이쪽 인대가 손상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 발을 삘 때 어떤 식으로 삐는지까지.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 여러분 점핑 잭이라고 아시나요? 점핑 잭 동작은 우리말로는 팔 벌려 뛰기예요. 팔 벌려 뛰기. 팔 벌려 뛰기는 세 가지 면 중 어떤 면에서 가장 잘 관찰이 가능할까요? 이게 1번 문제. 문제 2번. 스쿼트는 어느 면에서 관찰이 가장 잘 될까요? 동작이 가장 정확하게 잘 관찰될까요? 1번 문제에 대한 답 생각해 보셨나요? 1번 문제, 사람이 점핑 잭이라는 것은, 팔 벌려뛰기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사람이 팔을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벌리죠. 이러면서 뛰죠. 그래서 중심선이 있으면 팔이 이렇게 견관절이 외전됐다가 내전됐다가, 고관절이 외전됐다가 내전됐다가, 이 면은 관상면에서 가장 잘 관찰 가능합니다. 그 다음 스쿼트. 스쿼트를 우리가 2차원 평면으로 그리려면, 자, 옆에서 보셔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이 스쿼트를 할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스쿼트를 이렇게 하죠.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펴고, 이렇게 펴고, 다시 견관절과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슬관절을, 세 개의 관절을, 슬관절을 접었다가, 즉 플렉션 했다가, 네, 플렉션 했다가 펴는 거예요. 익스텐션 하는 동작. 이렇게 관절의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일어나는 그 모양은 옆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정중면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훌라후프 돌리기는 수평면에서 가장 잘 관찰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서부터는 다이어트의 실천적 방법론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것은 원래는 식이요법, 규정식 그런 뜻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어떤 행위, 다이어트 행위도 다 다이어트에 포함시킨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식이요법, 영양, 두 번째 운동, 그리고 세 번째 휴식입니다. 영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만의 정의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만이 뭐라고 했죠? 비만 바로 섭취 에너지가, 즉 영양이 운동 에너지, 즉 소비 에너지보다, 섭취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은 상태. 그래서 더 많아서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비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즉 다이어트를 하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섭취 에너지, 즉 영양 섭취가 소비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보다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적절한 휴식으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관해서 제가 아주 과학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영양에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비법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소비 에너지를 늘리고 섭취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칼로리라는 거,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면은 저칼로리 식사를 하잖아요. 칼로리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그 음식의 GI 지수나 GL 지수예요. 같은 양의 칼로리더라도 GI 지수나 GL 지수가 낮은 음식을 드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는 같은 칼로리의 쌀밥보다 GI와 GL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 살이 잘 찌지 않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와 더불어 GI와 GL 지수를 알 수 있는 앱을 깔고 음식을 골라 먹으면 도움이 돼요. 이건 제가 드리는 팁이고요. 자,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운동에는 3대 운동 또는 4대 운동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근력 운동, 그리고 두 번째 유산소 운동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연성 운동이 있다고 했어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까지가 3대 운동이고요. 4대 운동하면 균형 운동,
다른 말로 밸런스 운동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이어트, 그리고 비만,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지 효과적인지, 네,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그 실천론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의를 아주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계획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목표.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나 여기서 2kg 뺄 거야. 나 한 일주일에 한 1kg씩 감량할 거야. 난 49kg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목표를 세우면 실패하기 쉬워요. 이제 저와 함께 확실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 방법서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1번 안정시 대사량을 구한다. 안정시 대사량을 RM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해리스 베네딕트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RMR을 잴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다른데 이것은 여자와 남자의 근육량, 체지방량 등이 달라서예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 계산기를 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자 RMR 구하는 공식과 그리고 남자 RMR 구하는 공식에 맞춰서 이 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준비되셨나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체중, 그리고 키, 그리고 나이, 이 세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먼저 저랑 같이 이제 하실 건데, 일단 예시로 여자 RMR을 구해볼 거예요. 먼저 9.6 곱하기 체중을 구한다. 같이 지금 해볼게요. 자, 9.6 곱하기 체중 값을 구한다. 그냥 제가 임의로 갑순이는 체중이 55kg라고 그냥 우리 보통 표준 여자의 키와 몸무게를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9.6 곱하기 체중 55kg은 9.6 곱하기 55, 528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옆에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 1.8 곱하기 키를 대입하면 자 1.8 곱하기 키는 162 할까요? 자 1.8 곱하기 162cm 292라고 할게요. 292 그리고 4.7 곱하기 4.7 곱하기 나이는 20살로 할까요? 4.7 곱하기 20, 94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나왔어요. 528, 292, 94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655 더하기 첫 번째 값 528 655 더하기 528 더하기 두 번째 값 292 더하기 292 빼기 마지막 값 94는 1381이 갑순이의 RMR이에요. 1381이었나요? 갑순이가 안정시 가만히 활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경우 1381 칼로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하루 활동량을 고려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사람 1.RMR 곱하기 1.2를 하시고요. 주 1에서 3일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신다면
RMR 곱하기 1.375를 하시고요. 주 3에서 5일 정도 적당한 운동을 하신다면 1.5를 곱하시고요. 주 6에서 7일 정도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신다면 1.725, 그리고 운동선수라든지 육체노동 종사자로 아주 힘든 운동을 하신다면 1.9까지 곱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숫자를 곱하시면 돼요. 저는 1.375, 가벼운 운동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한다 라고 치고요. 1.375. 그러면 아까 우리가 1381 다시 곱하기 1.375, 1.375, 1381 RMR 곱하기 두 번째 구간 1.375를 하면 1898, 1899라고 할게요. 1899가 나오는 거예요. 1899 칼로리가 갑순이의 1일 갑순이의 1일 권장 칼로리가 되는 거예요. 1일 권장 칼로리. 그러면 여러분 1일 권장 칼로리가 1일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1899보다 더 많이 먹으면 살이 찔 것이요. 1899보다 덜 먹으면 살이 빠질 것이요. 내가 1899 칼로리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해서 운동 에너지로 태워낸다면 살이 빠질 것이요. 뭐 그렇게 되겠죠. 내 활동량이 적어서 1899 보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1899 칼로리를 기준으로 덜 먹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해서 살을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99 갑순이는 이 칼로리를 기준으로 섭취 에너지가 적거나 활동 에너지가 더 많으면,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결손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너지 결손량을 만들어내면 살이 빠질 것이요. 1899를 오버해서, 그래서 많이 먹거나 또는 운동을 안 해서 넘어간다면 에너지 결손량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에너지가 남아서 그때는 살이 찌겠죠. 그죠? 다이어트를 하려면 에너지 결손량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결손량을, 그것은 두 가지로 가능하죠. 첫 번째는 섭취 에너지를 줄여서, 즉 먹지 않아서,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소비 에너지를 늘려서, 즉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태워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는 나는 49kg대가 될 거야. 나는 일주일에 2kg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지 말고요. 자, 이제 실제적인 비만 운동 처방을 내려드릴게요. 비만 운동 처방, 바로 체지방률을 알아야 돼요. 체지방률을 모른다면 여러분 과거에 그 인바디 검사 한두 번쯤은 꼭 해보셨죠.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하여튼 체지방을 잴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자신의 체지방 양을 알아야지만 과학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지방을 모르고 다이어트하면 이것은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닌 거예요. 몸이 부실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육량도 줄고 또 체수분도 빠지고, 이런 것은 올바른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부실하고 허약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목표 체중을 구합니다. 목표 체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49가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체지방률을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체지방률 35%면 남자든 여자든 비만이죠. 그래서 목표 체지방률을 25kg을
25%를 정해요. 그리고 이 목표 체지방률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시 1, 자, 예시 1 보시면 체중 70kg이고 체지방률 35%인 이 예시 1은 목표 체지방률을 25%로 정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를 바탕으로 목표 체중을 정하는데 목표 체중 그리고 아까 설명한 열량 결손량이라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목표 체중은 보세요. 목표 체중은 제지방 체중이라는 것을 구해요. 제지방 체중이라는 것은 제하다. 체지방을 제외한 체중인데 어떻게 구하느냐? 체지방이 35%니까요. 100에서 35를 빼면 65가 나오죠. 그래서 체중 70kg에서 65%, 즉 곱하기 65, 0.6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제지방 체중이 45.5kg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목표 체중을 구한다. 자, 첫 번째 제지방 체중을 구했으면 두 번째 목표 체중을 구한다. 목표 체중은 목표 체지방률이 25%죠. 그럼 100에서 25를 빼면 몇이죠? 75죠. 75% 0.75. 즉 제지방 체중인 45.5kg을 0.75로 나누어요. 그러면 60.67kg이 나온다. 따라서 예시 1의 목표 체중은 60.67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시 1에서 예시 1은 약 몇 킬로그램을 감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7,700칼로리라는 개념이에요. 7,700칼로리란 지방 1kg을 태워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7,70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 1kg을 빼려면 7,700칼로리를 덜 먹거나 또는 운동을 더 해서 태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7,700칼로리를 음식으로 먹지 않아서 빼거나 또는 운동으로 더 태워내는 것을 바로 열량 결손량이라고 불려요. 자, 지방 1kg을 태우는데 7,700칼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요. 이 예시 1은 9.3kg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9.3 곱하기 7,700을 하면 돼요. 그럼 71,610칼로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체지방 감소율을 결정을, 자, 체지방, 즉, 그 열량 결손량을 결정을 했으면 이제 체지방 감소율을 결정해야 돼요. 보통 의사들이 가장 권하는 것은 일주일에 0.5kg, 그러면 한 달이면 2kg이 되겠죠. 한 달에.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욕심내지 않고요. 일주일에 500g, 즉 마이너스 0.5kg을 감량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1kg가 7,700이니까 7,700을 2로 나누면 0.5kg이니까요. 약 일주일에 3,850칼로리를 감소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일주일에 3,850 일주일에 요걸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을 덜 먹어서 열량 결손량을 만드느냐 아니면 더 많이 움직여서 열량 결손량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섭취 에너지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섭취 에너지란 뭐라 그랬죠? 즉, 예, 영양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은 소비 에너지, 즉, 소비 에너지를 늘릴 것인가, 즉, 운동을 더해서 살을 뺄 것인가. 근데 이 지금 예시 1은 보시면요. 음식 제한과 그리고 운동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죠. 하루에 350칼로리를 음식을 덜 먹어서 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350칼로리라는 것은 약 밥, 네, 한 공기 정도예요. 쌀밥 한 공기. 하루에 쌀밥 한 공기를 덜 먹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주일이면 2350칼로리의 열량 결손량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은 지금 보시면 일주일에 3850 즉 칼로리에서 일단 안 먹어서 2450을 빼는 거잖아요. 2450을 빼니까 운동은요. 3850 칼로리 빼기 2450 해서 운동은 일주일에 1400 칼로리 정도를 태워내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1400 칼로리 정도를 이제 운동으로 태워내고, 그리고 2450 칼로리를 다이어트로, 음식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네요. 자, 그리고 운동은 주 4회만 할 것이고요. 그러면 1400칼로리를 4로 나누면 일주일에 4번 운동하지만 하루에 350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보통 여러분 트레드밀을 6.5에 맞춰놓고 체중 70kg인 사람이 저중 강도의 속보를 할 경우 분당 6kg을 소비한다. 그러니까 350 나누기 6을 하면 네, 58분을 트레드밀에서 저중 강도의 속보를 하시면 네, 하루 350칼로리의 에너지를 태워낼 수 있다. 이것을 주 4회 하시면 네, 목표한 네, 주 1400칼로리 그리고 음식 2450 더해서 주 3850의 에너지 결손량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데이터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데이터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의 체중 그리고 여러분의 체지방 비율을 모른다면 아는 분들은 체지방 비율 그리고 내가 목표하고 싶은 체지방 비율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대입해서 목표 체중과 열량 결손량을 구해보세요. 먼저 제지방 체중 구하고 목표 체중 구하고 열량 결손량을 구했으면 이것을 내가 일주일에 0.5kg만 감량하겠다. 아니야, 나는 욕심이 좀 있어. 난 바빠. 난 빨리 빼야 돼. 그럼 일주일에 1kg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 지금 19주가 걸리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체지방 감소 프로그램의 기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급격한 체지방 감량은 몸에 무리가 가서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나는 음식으로 몇 칼로리를 빼겠다. 나는 운동으로 몇 칼로리를 더 태워내겠다를 결정을 하는데 음식 식탐이 너무 많아서 음식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운동으로 태워내야 돼요. 나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음식으로 줄여야겠죠. 그럼 에너지 결손량을 음식으로 낼 수도 있고 운동으로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개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처방을 다이어트 운동 처방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실게요. 자기의 체지방률을 잘 모른다면 남자는 체지방률 20%에서 목표 체지방률은 15%로 해보세요. 여자는 25가 현재 체지방 그리고 목표 체지방은 20%로 한번 해보시고 구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시 2를 좀 볼까요? 예시 2를 보시면 이 경우는 체중이 70kg이고 체지방이 15%, 남자 운동선수이고요. 목표 체지방이 10%이다. 여러분은 목표 체지방을 설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제지방량 구하기. 지방을 제거한 제지방. 두 번째, 목표 체중 구하기가 되겠죠? 목표 체중. 그러면 일단 제지방은 70kg이니까는 70 곱하기 체지방이 15%니까 100 빼기 15 하면은 85%니까 이 체중 곱하기 0.85 해서 제지방은 59.5예요. 59.5. 그리고 목표 체지방이 10%니까 100 빼기 10을 하면 90이죠. 90%. 그래서 목표로 하는 체중은 이제 59.5 나누기 90%니까 0.9. 그러면 목표 체중은 66kg이 나와요. 66kg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70kg이니까 4kg만 더 빼면 목표 체중인 66kg이 되겠죠? 4kg의 감량을 위해 소모되어야 할 칼로리를 구해요. 1kg당 7,700이니까 4kg 곱하기 7,700 하면 38,000. 38,000의 에너지 결손량이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다시 깨끗한 화면으로 보실게요. 38,000을 가지고 이것을 운동으로 뺄 것인지 아니면 덜 먹어서 뺄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1일 600칼로리를 태워내는 운동을 하겠대요. 체중 70kg인 경우 약 100분이 소요가 돼요. 하루에 100분씩 운동해서 600칼로리를 1일 운동으로 태워내고요. 그리고 400칼로리를 식이 조절을 하겠대요. 그러면 600 플러스 400 하니까 1일 에너지 결손량이 1000칼로리가 나와요. 1000. 그러면 이 사람은 38,000칼로리의 에너지 결손 양을 보려면은 총 31일이 걸리네요. 31일 만에 31,000칼로리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고요. 약 한 달 뒤에 목표 체지방 10%인 목표 체중 66kg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비만 운동 처방 이 방법론에 따라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